네. 자, 거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아까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잠시 더 설명드리면, 자, 계약이 끝났습니다. 기간 만료가 됐을 때 임차인이 전혀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고 조금 여유가 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유가 있을 때는 법원에 판결받아서 집행 권한을 가지고 특징, 점유를 뭐하지 않고 점유를 이쪽에다 이전하지 않고 경매할 수 있다는 거, 경매가 가능하다는 거. 자, 이것을 뭐라 하냐면은 반대 의무 이행, 점유 이전이 반대 의무 이행이 집행 개시 요건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설명드렸고, 여유가 있을 때는 그냥 이사 가면 안 됩니다. 이때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그 사실을 모아놓고 등기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사 가는 겁니다. 점유를 뭐해도 상실하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었던 대항력 또는 우선 면제권은 그대로 뭐가 된다? 유지가 된다는 거. 자, 그것을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매에서 임차권 소멸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선순위 권리자들은 대항할 수 있고 소멸하지 않고 후순위만 소멸한다는 것. 그래서 1번이 후순위고요. 2번이 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가시면 기간이 있습니다. 기간 보장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간은 이렇게 있습니다. 최단기라 하는데 최단기입니다. 최단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약정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본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약정 기간을 갖다가 혹시 1년으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때 주인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선택 권한이 없고요. 을만 떠듭니다. 을은 1년이 유효하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하기 싫으면 2년으로 주장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정했을 때 임대인은 X마스크 1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떠든다? 임차인만 떠든다는 거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페이지가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갱신이 있습니다. 이제 묵시갱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주택임대차의 묵시갱신을 보니까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습니다. 자, 임대인은 6월부터 1월까지 말이 없는 경우 6월부터 언제까지? 1월까지 말이 없고요. 임차인은 1월 전까지 말이 없을 때, 그죠?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됩니다. 그래서 전 계약하고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다만 기간만큼은 2년 본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 조심하시고 2년 본다. 자, 2년 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갑은 해지 통고입니다. 해지 통고가 자기가 안 되고 누구만? 을만 해지 통고, 통고 의미입니다. 해지 통고할 수 있다는 거죠. 통고가 도달해서 3월이 경과하면 임대차는 끝납니다. 역시 마찬가지 여기 임대인은 X마스크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약갱신, 묵시갱신 설명을 드렸고요. 차임 증액 감액청권인데 증액 비율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기억하십시오. 주택의 증액 비율과 그 다음에 상가의 증액 비율이 다르겠죠. 그죠? 여기는 20분의 1로 돼 있고 이건 100분의 9로 돼 있어요. 20분의 1을 갖다가 하면 이게 5%란 얘기고 이건 당연히 9%란 얘기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은 어쭈구리로 어쭈구리 5, 9 이렇게 기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증금 일정액 보호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법조문에 보시면 설만 할게요. 설 같은 경우 보증금이 1억 이하이면 최우선 변제를 해주겠어요. 최우선 변제 해주는데 얼마냐면 3,400만 원입니다. 아셨습니까? 3,400만 원 이하까지 해주는 겁니다. 요거는
확정일자보다도 더 먼저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는 경매 신청 등기 전, 경매 신청 등기 전, 등기 전에 대항력만 갖추고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이 최우선 변제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항력하고 플러스 만약에 확정일자까지 가지고 있으면 일단 최우선 변제 받고 모자란 잔액이 있을 거예요. 그 잔액은 확정일자 받아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액보증금은 금액이 굉장히 어려운 분을 위해서 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주택임차권 승계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주택은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순서에 따라서 제2장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민법상 215조 구분 소유 가지고는 도저히 규율할 수 없어서 만든 법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큰 흐름 세 가지 본다면 큰 세 가지를 보시면 돼요. 일단 주택이 있고 건물이 있으면 집합건물이겠죠. 네, 그럼 모여 살 겁니다. 이렇게 A, B, C, D 구분 소유자들이 살 수 있겠죠. 네. 그럼 특징이 A가 살고 있는 요 소유권 전적인 부분이 있죠. 요걸 전유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부분이요? 전유 부분. 자, A는 전유 부분 소유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공동 사용 부분. 그것을 뭐라 하죠? 네, 공동 사용 부분을 공용 부분이라 하는 거죠. 공용 부분. 그러면 A의 공용 부분은 자, 공동 소유니까 A의 공유니까 A의 지분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지를 기초로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권도 있을 것이다. 네, 대지 사용권도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러면 A의 지분이 또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분은 전유 부분 면적별로 하는데 기억할 것은 먼저 전유 부분이 주라면, 그죠? 공용 부분 당연히 뭐가 돼요? 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대사용권도 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무슨 부분이 움직이면 전유 부분이 움직이면 무슨 부분 움직이면요. 네, 전유 부분이 만약에 움직이면 이게 딱 움직이는 순간 종들은 여기에 다 같이 붙어갈 운명이죠. 따라서 공용 부분에 있는 것도 추가 가니까 붙어서 가야 되고 대사용권도 같이 붙어갈 운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법전에서는 일체성이다 이런 말 쓰는 겁니다. 일체성. 주와 종이 일체돼서 간다는 얘기죠. 대상권도 일체해서 간다는 일체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요거는 절대적 일체성 이렇게 얘기하고 절대적 요거는 규약으로 달리 정해서 분리 처분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 일체성이다 그런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 일체성과 상대적 일체성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분 소유자들이 전원이 모여서 있다 보니까 네,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서 구성되는 단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단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관리단이라 합니다. 뭐란다? 관리단.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구성 단체입니다. 그러면 이 관리단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집회를 여는 겁니다. 집회. 그죠? 집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집회할 수도 있고 임시 관리단 집회가 있겠죠. 그럼 이 집회를 통해서 뭐 하는 거냐면 의결을 하는 거예요. 무슨 사업을 하자 말자. 그럼 의결 기관이 있게 되면 당연히 이걸 뭐 해야 됩니까? 이 집행하는 기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집행기관. 그죠? 그 집행기관은 우리가 관리인이다 표현합니다. 관리인. 그럼 관리인은 똑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관리는 반드시 구분 소유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구분 소유자에도 좋고 세든 임차인도 좋고 저 바깥에서 유능한 사람을 모셔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관리인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이걸 감독하는 기관이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요? 감독기관. 그죠? 그걸 이제 관리위원회 합니다. 관리위원회를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인이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독하려면 요것만큼은 보통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임이 돼야 되겠죠. 그죠? 관리인은 구분할 필요가 없지만 관리위원회는 감독하는 기관이니까 구분해서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갈 것이고, 또 같이 모여 살다 보면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잘 안 맞아서 지금 시끄러운 경우 있죠. 상린관계 위반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위반된 사람 있죠. 그래서 하지 말아라. 행위 뭐다 정지하는 경우도 있고, 좀 너무 시끄럽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제 사용 금지도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또 내쫓아 버립니다. 이제 경매 청구 뭐 이런 것을 통해서 들어갈 거, 또 새든 사람 또 시끄러워요. 네, 상류 점유자 인도 청구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죠? 이건 상린관계 위반했을 때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행위정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재판 외에도 가능하고, 재판상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 얘기고. 자, 사용금지는 재판 외에는 안 되겠죠. 이건 재판은 반드시 뭐예요? 재판상으로만 해야 되겠죠. 재판상으로만 해야 됩니다. 경매 청구도요, 당연히 재판상으로만 해야 되겠죠. 이것도 재판상으로만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행위정지 의결정족수를 보니까 여기는 이제 과반수라고 되어 있어요. 과반수. 보통결의. 여기는 4분의 3. 특별결의. 여기도 4분의 3. 여기도 4분의 3이 된다. 이런 얘기일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가지고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는데, 여기는 한 문제 정도인데 조문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문제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에 따라서 제2장 들어가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절 건물의 구분 소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용어의 정의가 있네요. 동그라미 3번에 무슨 부분이 있구나, 전유 부분이 있다. 동그라미 4번에 공용 부분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공용 부분. 또 6번에 대지 사용권이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밑에 가로 5번에 보시면 공용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용 부분. 자, 그러면 이 공용 부분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거기서 1번과 2번에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공용 부분이다. 그럼 뭘까요? 당연히 뭐죠? 성질상 당연히 공용 부분. 성질상 공용 부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규약상 공용 부분 있습니다. 규약상. 당연히 공용 부분. 네. 성질상 당연히 공용 부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규약상 공용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원래 전유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규약으로 공용 부분 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요거는 헷갈리기 때문에 전유 부분인지 공동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취지를 등기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3자가 헷갈리지 않습니다. 특히 가끔 뭐 101호를 갖다가 관리실로 쓰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약으로 공용 부분을 한 겁니다. 원래는 전유 부분이 되는 건데 규약으로 공용 부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등기부 떼가지고 취지를 등기를 해야 되겠죠. 성질상 공용 부분은 등기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요. 자, 그거 하나 조심하면 되고요. 자, 다음에 넘기시고 6번, 7번, 8번 체킹하세요. 건물의 설치, 보정산, 흠. 요거는 공용 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추정한다. 23회 때 나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측 가셔가지고 이제 담보 책임이 나옵니다. 집합 건물을 간축해서 구조입니다. 분양한 자도 책임을 져야 되고요. 또 분양자 계획에 따라 건물 신축한 시공자는 담보 책임을 집니다. 분양자도 책임을 지고요. 시공자도 책임을 지는데 시험지에 나왔던 것을 보시면 12번 가시면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이 있어요. 27회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산 출발점이 있습니다. 전유 부분은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출발하고 공용 부분은 사용검사 1 또는 뭐 있습니까? 사용 승인이 있습니다. 그죠? 그 두 가지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용 부분 가겠습니다. 2번, 큰 부분 2번. 자, 공용 부분에서 거기 26회 조그맣게 나와 있습니다. 기출주문,
공용 부분 사용은 전유분 따른다 돼 있습니다. 자, 공용 부분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용은 이걸 사용을 갖다가 각자 지분 비율로 한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뭐에 따라서요? 용도에 따라서 사용해야죠. 엘리베이터 타는데 면적이 넓은 사람은 다 타고 면적이 적은 사람은 중간 내리란 말입니까? 아니죠. 공동사용 부분은 지분 비율이 아니고 뭐다?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면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맨 밑에 공유 부분 변경이 있네요. 자, 요거 이제 변경할 때는 변경은 4분의 3 의결정족수 4분의 3 과단 비용이 들지 않을 때는 과반수 2분의 1 들어가면 됩니다. 네,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3번 대지 사용권 갑니다. 가로 1번 전유 부분과 대사용권의 일체성 있습니다. 여기 일체성 있죠? 요거는 뭐죠? 상대적 일체성입니다. 규약으로 달리 정해서 처분할 수 있다는 거. 단 분리 처분 금지는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로 물건을 취득한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자, 기억하시고 밑으로 가시면 이제 관리단 나옵니다. 당연 설립 있습니다. 아까 여기 있습니다. 관리단은 당연히 설립하는 겁니다. 구분 소유자 전원. 네, 넘기시고요. 관리인 선임 있습니다. 관리인 선임 10인 이상이 넘을 때 기준 10인입니다.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인 선임이 강제가 되어 있다는 거 기준은 10인입니다. 그래서 3번에 2번 구분 소유자 2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될 필요가 없다는 거 거기에 나와 있죠. 똑똑한 사람 해야 됩니다. 자, 밑으로 쭉 가셔가지고 우측 갑니다. 가로 6번 관리위원회 설치 및 관리위원회 구성 7번 있죠. 관리위원회 구성 있습니다. 관리위원회 자 관리 감독하니까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임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규약이 있고 있네요. 규약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전체에 모여 있으니까 단체가 형성되면요 당연히 룰이 있겠죠. 이 룰을 갖다 뭐라 한다? 규약을 합니다. 규약. 네, 규약 보니까 하나 가로 2번 있습니까? 설정 규약 거기 보시면 설정 변경 폐지 있죠. 의결 정족수가 4분의 3으로 한다는 거. 의결 정족수가 4분의 3 참고해 두시고요. 그 다음 밑에 가로 보는 정기관리단 집회가 있고요. 매년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그 다음에 임시관리단 집회할 때는 거기 의결 정족수가 있네요. 5분의 1. 5분의 1 독특하네요. 의결 정족수 5분의 1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집회 소집 통지 읽어보시고요. 다음 맨 밑에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네요. 소집 절차 생략 독특하네요. 전원 동의가 있으면. 네, 소집 절차를 생략할 때는 전원 동의입니다. 소집 절차 생략할 때는 전원 뭐가 있다는 거 동의. 독특하죠? 전원 동의. 전원 동의 할지 모르겠지만 소집 절차 생략은 전원 동의가 있을 것. 네.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쭉 9번 결의사항, 10번 의결권, 11번 의결 방법, 12번 집회의장과 의사록, 13번 점유자 의결 진술권, 14번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결의 있습니다. 자, 여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의 결의가 있습니다. 이때는 5분의 4.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을 정한 사항에 관해서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을 합의하면 관리단 집회 결의가 한 것으로 본다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5분의 4 하나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넘기시고요. 드디어 이제 6번 의무 위반자 조치가 나오네요. 자, 의무를 뭐한 사람? 의무 위반자 나오십니다. 가로 1번 나오죠. 행위 정지, 두 번째가 사용 금지, 세 번째가 구분 소유권 경매 청구, 점유자 인도 청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누가 청구 자격이 누가 있냐면 이걸 각 구분 소유자 하면 틀린다는 거죠. 각 구분 소유자가 청구하면 안 되고요. 거기 관리인 또는 집회 결의에서 지정된 구분 소유자가 있어요. 지정된 구분 소유자. 자, 이자가 하도록 돼 있죠.
각 구분소유자가 아닙니다. 관리인 또는 집회 결의 지정된 구분소유자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자, 그 다음에 특히 3번 구분소유권 경매는 재판상 안 되는데 직접 경매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경매 청구할 수 있도록 법원에 뭐 하는 거예요? 허락을 받는 거예요. 허락. 그죠? 자, 허락을 이제 받아서 이제 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경매 들어간다는 얘기지. 직접 경매 청구하는 건 안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가장 독특한 것은 이거네요. 행위 정지. 그죠? 재판에 재판상 가능하고 가반수인데 나머지 것들은 재판상으로만 해야 되고요. 정족수가 4분의 3. 다음에 이제 재건축 및 복구가 되겠네요. 이제 건물이 오래됐을 때 이제 재건축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재건축할 때는 거기 의결 정족수가 재건축할 때는 의결 정족수가 5분의 4. 중대 사항이니까 5분의 4 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가로 2번이 있네요. 그럼 보시면은 이제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 결의 내용에 따라 재건축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한다. 네, 재건축 같은 경우 자, 구도 안 된다는 거죠. 서면으로 촉구한다. 이 촉구라는 것은 원래는 최고란 얘기예요. 최고. 자, 서면 촉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회답을 해야 된다. 여기 2개월 내에 뭐 한다? 답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회답. 그럼 회답할 때 난 하겠다, 안 하겠다 하면 되지 않습니까? 회답하는데 한 사람 어떤 사람 예스 하겠다, 어떤 사람 노 하겠다. 그럼 이대로 가면 되는데 문제는 답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죠? 자, 촉구를 했는데 답이 없다는 얘기요. 결국 다른 말은 침묵 지킨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것은. 침묵을 지키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침묵하게 되면 재건축 하겠다, 예스 하겠다 이걸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지 않겠다나 이걸로 갈 것이냐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침묵 지키면 우리는 예스가 없습니다. 전부 다 뭐로 가요? 노로 간다는 거죠. 노. 재건축 하겠다, 참가하지 않겠다,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는 거. 요거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의 복구입니다. 일부 멸실 복구입니다. 자, 건물 가격 2분의 1 이하일 때는 특징 각 구분 소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각 구분 소유자가 할 수 있고요. 만약에 2분의 1을 만약에 뭐 한다면 초과한다면 그죠? 이해가 아니고 초과한다면은 거기 4번 있을 거예요. 건물이 일부 멸실된 경우 제1항 본문 경우를 제한 경우에는 관련 집회는 구분 소유자 및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으로 멸실한 공유분 복구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 그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의결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몇 분의 4? 5분의 4. 결의가 있다는 거. 결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2분의 1을 초과 이하일 때 하고 초과할 때는 이하일 때는 각 구분 소유자가 자, 복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2분의 1을 만약에 초과하면 각 구분 하는 게 아니고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죠?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으로 공유 복구할 것을 결의할 수 있다는 거. 결의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족수 5분의 4. 네, 그 다음에 이제 8번 단지가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또 제2절 구분 건물의 건축물 대장도 생략하겠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집합 건물 부분 이 정도 해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3장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네, 순서상은 아까 주택 임대차 하고 해야 되는데 상가 건물이 좀 뒤에가 있네요. 자, 주택 임대차는 보증금 액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주택은 금액 관계없이 주택 임대차는 보증금 액수가 상관이 없습니다. 보증금 액수
관계없이 적용을 합니다. 근데 이 상가는 다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일정 금액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증금 액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보증금은 아니고 기준을 환산 보증금 기준을 잡아가지고요. 이 기준 이하일 때만 이 법을 뭐한다?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대통령 정하는 환산보증금이 있습니다. 그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 1분의 100을 얘기합니다. 환산보증금은 순수 보증금에다가 플러스 월세 곱하기 1분의 100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기준이 4억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얼마일 때 4억 이하일 때 이 법을 적용한다 그 얘기예요. 뭐 지역마다 약간 다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 금액을 초과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4억을 만약에 뭡니까? 초과했다. 자, 4억을 만약에 이상을 초과했다 합시다. 자, 4억을 초과했을 때는 상가건물임대차법에서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 초과하더라도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 나중에 대항력 인정해 줍니다. 요거 주택임대차 똑같이 여기도 대항력 인정해 줍니다. 그죠? 대항력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비슷해요. 뭐 하면 되겠지는 건물을 뭐해서 인도받아서 가서 뭐한다? 사업자 등록하면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 다음 날이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계약 갱신 요구권이 있습니다. 계약 뭐다? 갱신 요구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적극적 권리 행사로서 연장해달라 해서 6월부터 1월 전까지 해달라. 그래서 최초의 계약을 포함해가지고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것이 있고요. 또 뭐가 있는가 봤더니 생각나는 게 뭐냐면 또 이제 계약갱신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금도 인정해 줍니다. 권리금 관련된 규정을 갖다가 그대로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해지 사유 있거든요. 3기 연체 시 해지 사유 있거든요. 3기 똑같이 여기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4억을 초과하더라도 몇 가지 규정은 뭐 표준계약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다는 거. 다 적용하지 않고요. 몇 가지만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4억 이하일 때 적용은 다 적용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뭐부터 들어갈까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대항력이 갖춰야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내용을 봅시다. 여러분들 주택과 똑같이 대항력을 갖춰야 되겠죠. 무슨요? 대항력. 자, 대항력 할 때는 이제 바뀌겠죠. 여기 있습니다. 뭐로 바뀐다? 건물 주택 인도 대신에 건물 인도 플러스 뭐예요? 네, 여긴 주민등록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을 할 것 하면 다음 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을 갖춘다는 거. 자, 같은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갖추고 혹시 이것이 경매가 됐을 때, 그죠? 경매가 됐을 때 혹시 아웃되는 사람도 있죠? 아웃됐을 때 계약서에다가 이제 뭘 갖추게 되면 확정일자를 갖추게 되면 똑같이 여기다 뭘 인정하겠다? 네, 우선 변제권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배당 요구권을 인정한다는 거. 자, 그런 관련된 것이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 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회수 지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은 있지만 혹시 주택이 뭐가 되면 경매가 되면 쫓겨나는 사람도 있어요. 후순위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은 확정일자를 갖추면 네,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 자, 보증금 회수에서 1번 있네요. 1번은 아까 했던 겁니다. 그죠? 1번은 뭐냐면 여유가 좀 없을 때, 그죠?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 네,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즉 비워주지 않고, 똑같아요 아까랑. 점유 이전하지 않고 경매할 길을 터득다는 거.
그래서 반대 의무 이행 또는 제공이 집행개시 요건이 아니다. 그게 1번 이야기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으면 뭐예요? 우선 변제 받는다. 1번, 2번이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네. 나머지 얘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1번, 2번이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임대차 계약 등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 네, 요건 아까 했던 겁니다. 똑같이. 주택 똑같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제목이 뭐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똑같이 여기다가 등기에다가 여기다 등기를 기재하고, 그죠? 기재하고 이사 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 확정일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주택과 똑같은 내용이 된다는 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경매인 임차권 소멸 똑같고, 임대차 기간. 임대차 기간은 주택과 상가는 다르겠죠. 네, 주택은 상가는 기간이 좀 다릅니다. 주택은 최단기가 2년이고요. 상가는 1년이죠. 주택은 2년이고 상가는 1년입니다. 그래서 1년 미만 정했을 때 임대인은 X마스크고 임차에만 떠들 수 있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갱신 요구가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구. 네, 주택에 없는 거. 네, 주택에는 계약갱신 요구란 말이 없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자, 요거는 주택에는 제도가 없고 상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임차 적극적 권리 행사입니다. 6월부터 1월까지 네, 갱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적극적 권리 행사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는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은 거절할 수가 없죠. 근데 거기서 보시면 이제 걸린 게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기억에 3기하고 미음의 중대한 과실. 자, 만약에 임차인이 3기 연체 사실이 있거나 또는 중과실로 중단과실로 만약에 파손했다면 이 갱신 요구가 들어가면 네, 주인께서 못한다. 거절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출제할 때 조심할 것은 2기가 아니라는 거. 그죠? 또 중과실이 아니고 여기 아니죠. 경과실이 아니라는 거죠.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2기가 아니고 3기고요. 경과실 아니고 중과실. 2기 아니고 3기고요. 경과실 아니고 뭐다? 중과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쭉 가가지고 동그라미 2번은 갱신 요구해가지고 네, 최초의 계약 기간을 포함해서 그죠? 포함해서 네,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5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는 거. 최초의 기간 포함해서 5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그 4번 있습니다. 이게 4번, 5번은 법정갱신에 관한 얘기예요. 이 제도 관계없는 건데 법정갱신이 있습니다. 법정갱신. 네, 법정갱신은 똑같습니다. 여기 이 내용과 비슷한데 6월부터 1월까지 네, 말이 없어요, 주인이. 네, 주인이 말이 없다면 네, 전계약 동일하게 갱신된 거예요. 전계약과 뭐다? 전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거예요. 자, 이때 조심할 것은 기간은 딱 2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니, 1년이 있네. 주택이 2년이죠. 1년으로 본다는 거 조심하시고.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징, 갑은 해지 통지가 안 되고, 그죠? 을만 나가겠다고 해지 통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보죠. 그래서 3개월 지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계약갱신 요구는 이게 5년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이 법정갱신은 5년과 관계가 없습니다. 자동이니까 5년을 넘어도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적극적 행사고요. 요거는 아무 말이 없을 때는 거니까 제도가 다른 거니까 요건 5년 범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번, 5번 법정갱신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가에서 포인트는 이제 권리금이 되겠습니다. 권리금. 네,
주택에 없는 권리금 보호 규정이 생겼다는 겁니다. 권리금 보호 규정이 생겼으니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권리금 회수 기해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자, 기간 끝나기 전 3개월 전부터, 거기에 몇 개월 전부터, 네, 3개월 전부터, 3개월입니다.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 데려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3개월 전부터 언제까지요? 임대차 종료 시까지죠. 자, 그 숫자를 한번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있습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리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기 밑에 디귿 보시면은 임대차 목적물 상가 건물, 자, 거기 1년 뭐죠? 숫자는 1년 6개월 동안 6개월 이상, 네, 영리 목적으로 뭐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1년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그죠?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임대차 종료네요. 예, 종료한 날로부터 거기 3년 이내에, 네,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네, 소시가 뭐가 된다? 완성된다. 자, 숫자 조심하셔야 돼요. 3개월 전 통지,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3년 동안 뭐 하지 않으면, 행사하지 않으면 그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네, 이런 것을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가는 시험에 나오게 되면 주로 계약갱신 요구하고 이 권리금 보호 있죠. 요 주변에서 주로 많이 나온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차임 연체와 해지가 있습니다. 제4절 차임. 자, 거기 3기 나왔죠. 자, 주택은 몇 기 연체하면 끝날까요? 주택은 2기입니다. 상가는 뭐죠? 3기. 계속 3이 많아요. 이 상가는 이 3이 많아요. 3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차임 증액 청구권 있습니다. 밑에 정리 콕 해가지고 100분의 9 아까 했었어요. 주택은 아까 20분의 1이었잖아요. 20분의 1. 그래서 5%고 이건 100분의 9니까 9%니까 5%하고 뭐요? 9%니까 그죠? 이건 20분의 1이고요. 이건 100분의 9니까 그죠? 이걸 제가 어쭈구리라고 했죠. 어쭈구리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하겠습니다. 5% 9%.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보증금 일정액, 이것도 마찬가지 일정 환산 보증금 정해놓고 최우선 변제 인정하는 거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차 이 정도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우리는 제4장 마지막 달려갑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네, 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자, 소유권을 갖다가 남의 이름으로 자꾸 등기하죠. 네, 그래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규제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럼 거기 보시면은 이제 명의신탁 약정 효력이 있어요. 제2절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 및 명의신탁 약정이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 효력이 있는데 아주 간단히 됐어요.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그 다음 뭐요? 명의신탁 약정은 등기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 계약에서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 약정의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서원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3자 간 명의신탁하고 그 다음에 계약 명의신탁 있죠. 요 두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나머지 얘기들은 우리 민법 공익수행은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죠. 이전력, 그 다음에 3자 간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있죠. 네, 그 세 가지만 가지고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전형이 있습니다. 이전형. 두 사람만의 관계죠. 두 사람. 신탁자하고 수탁자하고 명의신탁을 합니다. 명의신탁.
명의신탁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등기가 여기서 이렇게 물권 변동이 생깁니다. 물권 변동 생겨요. 누구한테? 을로 가죠. 그럼 우리 갑의 명칭이 뭐가 되고 신탁자가 되고 을의 명칭은 수탁자가 되는 거죠. 자, 법에서 결정되어 있습니다. 명의신탁 약정 무효, 물권 변동 무효. 자, 물권 변동이 무효라 했기 때문에 소유자를 결정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소유자는 당연히 누굽니까? 신탁자 갑이지 을이 아니란 얘기죠. 소유자는 누구다? 네, 갑이 소유자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상황이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갑은 을한테 말소 등청 들어서 가져올 수도 있고 진정 명의 회복 가지고 가져올 수 있다. 자, 그런 얘기가 될 것이고 다시 을이 연결된 병이 있으면 병은 뭐 묻지 않고 네, 선이 악이 묻지 않고 뭐한다? 다 취득하는 것. 자, 이게 무슨 형? 이전형. 다음엔 거기 삼자간 명의신탁이 있습니다. 삼자간 명의신탁은 다른 말로 중간 생략형이라고 그래요. 삼자간 명의신탁은 저는 이제 이거 갖다가 중생령이라고, 중생령. 중간 생략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병의 부동산을 갖다가 갑이 삽니다. 매매했어요. 네, 매매 당연히 유효한 겁니다. 유효합니다. 자, 그럼 병이 등기가 있을 때 이걸 이렇게 넘겨오게 되면 이 사람이 세금 포탄을 맞습니다. 그래서 세금 포탄 맞기 싫어서 갑이 빨리 가서 을한테 가서 뭐 한다? 명의신탁을 해달라는 거예요. 명의신탁. 그래서 이 사람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갑은 또 병한테 가서 또 뭐 해야 돼요? 명의신탁 해달라고 또 이렇게 넘겨달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병이 이것을 허락한다면 이렇게 을한테 뭐합니까?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무슨 변동이요? 물권 변동. 그러면 효력을 정하면 등기가 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겁니다. 명신탁도 이것도 무효가 되고, 그죠? 물권 변동도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효. 그러면 소유자는 물권 무효라는 얘기는 소유자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소유자가 이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이 사람. 됐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등기를 넘겨오는 방법은 어떤 거냐? 예, 다 간단합니다. 예, 그냥 이 사람이 그냥 넘겨줄 수도 있겠죠. 가져가세요라고 뭐 하면 등기를 이렇게 넘겨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유효합니다. 왜 유효한지는 이렇습니다. 만약에 을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갑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매매가 뭐한 거니까 유효한 거니까 소유자는 아니니까 할 수 없이 병이 갖고 있는 말소 등청을 대위해서요 이렇게 갔다가 다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가 임의적으로 안 넘겨주면 대위 청구해서 갔다 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을이 만약에 그대로 넘겨준다면 이거 어차피 갈 거니까 실체관계에 부합함으로 뭐하다 유효하다고 보는 겁니다. 각각 효력을 다 설명드린 거예요. 또 수탁자가 만약에 안 넘기고 또 병한테 만약에 팔았다면 무효할지라도 선이 악이 묻지 않고 뭐가 된다? 보호가 된다는 거. 자, 이게 삼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생령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명의신탁이 있습니다. 계약형 신탁, 계약형입니다. 계약형 명의신탁인데 요건 좀 갑이 뭐예요? 좀 경솔한 거죠. 좀 생각에 따르면 저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때는 갑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갑하고 을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죠? 신탁 약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갑이 돈을 갖다가 3억을 이쪽에 제공해서, 예를 들어서 돈을 갖고 가서 을이 병하고 계약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죠. 그러면 병은 등기가 돼 있고 매매는 분명히 했을 것이고, 그죠? 그럼 여기서 물권 변동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물권 변동. 그럼 병이 알 리가 없을 거예요. 모를 거라면, 병이 만약에 이제 뭐라면, 이제 선이라면 결정합니다. 선이라 한다면, 자,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확정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물권 변동이 유효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을이 등기돼 있잖아요. 물권 변동이 유효한 얘기는 누가 소유자라는 얘기일까요? 네,
이 사람이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소유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할까? 자, 을이 갑한테 이제 갑이 부당 이득 내놔라 할 때 갑이 요구하는 겁니다. 부당 이득은 처음에 준 돈 대금이지 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이 만약에 300억이 돼 있다 한다면, 그죠? 을이 인간의 길이 아니고 법의 길을 가서 그냥 3억 플러스 이자 정도만 주더라도 갑이 어떠한 경우를 통해서도 소유권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을한테 유리한 겁니다. 다만 을이 이게 300억 아니고 만약에 3천만 원 됐다 가정합시다. 3천. 그때는 을이 빨리 뭐예요?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이렇게 임의적으로 등기를 넘겨줘도 유효한 겁니다. 자, 이때는 뭐라 하느냐? 대물변제. 대신 물건으로 뭐 했다? 변제했다.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전형, 그 다음 뭐예요? 중생형, 계약형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세요. 또 역시 마찬가지 여기 등기가 넘어갔을 때 이 사람이 제3자한테 파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파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 선의 악의 묻지 않고 다 보호됩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보호되는 거예요. 어쨌든 수탁자 등기가 무효든 유효든 넘어갔을 때 제3자는 무조건 다 보호를 받는 것이고, 또 수탁자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것은 전부 다 유효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에서 이렇게 시험에 나오는 거고요. 이제 하나 더 보충할 것은 이제 이게 만약에 병이 이게 악일 때 있어요. 악일 때는 이게 무효가 됩니다. 아셨습니까? 병이 선일 때는 유효가 되는데 악일 때는 무효가 돼요. 근데 특징이 이게 매매가 아니고 이게 만약에 경매됐을 때, 뭐가 됐을 때 돈 대주고 경락받을 때 있죠. 이때는 병이 선이 악이 관계없습니다. 선악 관계없이 무조건 이때는 유효가 되는 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 판례 있을 거예요. 그죠? 매매할 때는 선일 때는 유효, 악이는 무효. 경매 시는 이 사람이 선악 관계없이 무조건 뭐하다?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태도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실명법 설명을 드렸고, 이제 하나 남아있는 것이 있죠. 부동산 실권리자 끝났으니까 이제 뭐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마지막 파트입니다. 제5장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나옵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자, 이거는 채권자 폭리를 막기 위해서 만든 법. 채권자 폭리를 막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목적에서 적용 범위를 먼저 봐야 됩니다. 적용 범위는 먼저 소비대차에서 출발한다는 거. 소비대차 계약에서 발생하는 채권이 있어요. 근데 담보로 들어온 이 가격이, 그죠? 가격이 빌린 금액 있잖아요. 차용액, 돈 있잖아요. 이 빌린 금액보다 이게 훨씬 크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뭐야, 이게? 이건 폭리란 얘기죠. 그죠? 그래서 폭리가 있을 때, 채권 발생하고, 두 번째는 채권자 뭐가 있을 때, 폭리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 등록돼 있을 때, 무슨 법을 적용한다? 가등기 담보법, 이 가담법을 뭐 한다? 적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사대금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고, 매매계약 대금 가지고도 안 됩니다. 반드시 무슨 대차? 소비대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은 이제 제2절 청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청산 절차. 그러면 이걸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청산은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이 4사람 정도로 생각해 볼게요. 먼저 선순위 권리자가 있고, 자, 반대 살펴는 이제 후순위 권리자가 있습니다. 후순위. 이건 뭐냐면, 채무자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 등. 자, 갑이 있고요. 여기에 선순위 권리자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등기 담보권자. 그죠? 가등기.
즉 이 사람은 채권자라고 하죠. 채권자 을. 이 뒤에 있는 것은 후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네 사람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청산해서 본등기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자가 절차를 밟는 겁니다. 쭉 내려오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결국 나중에 이걸 하겠다는 의지일 거예요. 그죠? 이 과정을 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중간에 청산기간이란 말이 들어가. 청산기간. 자, 청산기간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 채권자가 청산금을 뭐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해서 그 다음에 통지를 해서 이 통지가 여기 도달해서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청산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습니다. 부동산 가격에서 빼기 을 자신의 채권액을 빼고요. 플러스 안고 가는 사람 선순위 권리자 있죠. 요 선순위는 안고 가야 됩니다. 선순위 금액 요걸 더해서 요걸 닫으면 바로 요것이 뭐가 된다? 이게 청산금이 된다 그 얘기야. 청산금. 그다음에 청산금 평가를 왜 했습니까? 받을 자한테 통지를 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받을 자한테 뭐 한다? 받을 자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죠. 통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 누구한테 알려줘야 되고요. 채무자 등한테 알려줘야 되고요. 누구요? 네, 채무자 등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바로 후순위 권리자한테도 바로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팀을 먹습니다. 팀 먹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은 여기 채권자하고 선순위 권리자가 한 팀입니다. 한 팀. 이 색깔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청팀을 할게요. 이걸 파란색으로 봐주세요. 청팀으로 구별하겠습니다. 왜 청팀일까 하면 청산금 평가할 때 고려할 금액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100팀이라고 잡으세요. 후순위 권리자하고 채무자 등은 100팀. 왜 100팀일까 봤더니 이 사람은 청산금 받고 100기 들고 나갈 자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청산금 평가 통지해서 도달시켰으면 받을 자한테 통지하게 되면 이 청산금이 많으면 좋은데 불만 있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불만 있을 때 후순위 권리자는 여기에 위치합니다. 후순위. 여기 위치했다가 자기가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만족입니다. 만족. 네. 만족할 때는 여기 들어온 분을 모시고 나가서 여기서 뭐 받으면 된다? 네, 청산금 받고 만족하면 돼요. 아셨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만족이 아니고 받을 수가 없다면 불만 있을 거 아닙니까? 불만.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여기가 통과돼서 여기서 본등기하게 되면 그냥 사라질 사람이에요. 그러면 한 푼도 못 받고 죽을 바에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가 불만 있으면 너 죽고 나 죽자 해서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매될 확률이요 99.99%라고 가정합시다. 99.99%. 절대 만족할 리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가등담보권자가 청산금 평가 열심히 계산해서 통지해서 도달시켰죠. 얘한테도 알리고 내한테도 알렸는데 후순위 권리자가 청산기간 내 불만 있다고 경매를 할 것이 99.99%라면 여기 가면 안 되죠. 이때는 가등본자가 똑똑하다면 자신이 스스로 내가 경매하리라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의 경매할 확률이 99.99%면 가등담보권자는 일로 갈 게 아니고 자신이 경매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결국 가등담보권자는 둘 중 하나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가등기 청산 본등기하는 뭐죠? 권리, 네, 취득, 실행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직접 뭐 하는 게 낫다? 경매 청구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징, 경매를 청구하거나
얘가 경매를 하거나 제3자가 경매했을 때, 네, 가등기 담보권자는 저당권으로 갑니다. 가등기담보는 뭐로 간다? 저당권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누가 경매했던지 경매가 되면, 네, 가등기담보권은 무조건 소멸하는 거예요. 네,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이 소멸하거든요. 따라서 가등기담보도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이런 것을 인식하면서 이제 문장을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2절 청산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1번은 청산금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고 2개월이라는 청산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없다고 하더라도 그 뜻을 뭐 할 것? 통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2번이 있습니다. 제1항 통지에는 담보 목적 부동산 평가액과 민법 360조 규정된 채권액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단어가 갑니다. 부동산 가격에서 자신의 채권액, 이게 채권이 뭐냐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범위 있잖아요. 그걸 집어넣으면 돼. 다만 여기에 선순위 권리자가 만약에 있으면 이 선순위도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고려됩니다. 지금 빠져 있습니다. 선순위 포함시켜야 됩니다. 다음 청산금 지급과 소유권 취득이죠. 네, 거 보시면 보세요. 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채권액을 뺀 것이 청산금이다. 자, 이 경우 담보 목적 부동산에 거기 나와 있잖아요. 선순위가 있으면 그 금액을 뭐 한다? 포함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후신 포함시킬 필요 없습니다. 받을 자이기 때문에. 자, 이번 채권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을 때 지난 후 청산금을 지급한 때 소유권을 취득하며 담보가 마친 경우는 청산기 지나서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이게 가등기고요. 양도담보인 경우는 평가를 해서 통지해서 다 주면 받는 거 취득하는 것이고, 가등기는 아직 임시등기니까 본등기에 취득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은 두 가지 있고, 맨 밑에 4번 있네요. 제1항부터 3항까지 규정에 어긋나는 특약으로 채무자 등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청산기간이 지난 후 행해진 특약으로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사항이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3번 후순위 권리자 권리 행사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거기 후순위 권리자는 그 순위에 따라서 채무자 등이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제3조 1항에 따라 통지된 평가의 범위에서 청산금 지급될 때까지 뭐 할 수 있고, 네,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권자는 후순위 권리자 요구가 있을 때는 청산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네, 그럼 요거는 다른 게 아니고 만족해서 여기 나갔을 때 청산금 받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족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밑에도 보시면은 채무자 등 외의 권리된 통지가 있습니다. 청산금 평가 통지가 채무에 도달하면, 네, 이 사람한테 통지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지체 없이 누구한테? 후순위한테도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청산금 받을 자는 채무자당 누구다? 후순위 권리자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에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절 갑니다. 3절 가시면 법정 지상권 및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넘기시면 법정 지상권 똑같은 얘기예요. 가등기 담보권 설정 당시 토지에 건물이 있고 동일 소유자를 한다면은, 가등기 담보권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등기 담보를 경매 시 저당권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건물이 같으면 뭘 인정한다? 법정 지상권 인정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페이지 채무자 등의 말소 청구권. 채무자 등은 청산금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뭐하고 지급하고 담보 목적을 마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이 지났거나 선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거기 세 번째 보세요. 경매 청구 3번 별표하시면 되겠죠. 그게 중요하죠.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선택에 따라서, 자, 아까 이거 가다가 얻어맞고 경매될 것 같으면 자신이 경매한다고 돼 있죠. 그게 3번에 1번이죠. 스스로 경매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후순위 권리자는 무슨 기간에서
청산기간 내 한해서 자신의 피담보채권 변제기 도래전에도 뭐 하셨다는 거? 경매하셨다는 거죠. 최근에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그다음 우선 변제 청구권 똑같습니다. 경매 시 저당권 보니까 당연히 무슨 변제권이 있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담보 가등기 별거 없습니다. 강제 경매도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으로 본다는 것. 그죠? 또 담보 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이 강제 경매가 이루어지면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한다는 것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강제 경매 등 특칙이 있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경매했더니 간에 가등담보는 저당권 본다고 그랬죠. 그러면 경매가 되면 전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소재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채권을 받으려면요. 저당권 되더라도요. 가등기 담보는 채권을 신고해야지 배당받는다는 거예요. 채권액을 뭐 해야지? 신고해야지 배당받아요. 왜? 등기부에 금액이 기재가 안 돼 있거든요. 채권액을 신고했을 때 배당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받지 못한다는 것. 네. 그래서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적당한 시간, 10시간 정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요 청팀하고 백팀을 가지고 잘 정리하시면 요 가등기 여기가 정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가등담보권자는 경매 시 저당권 보는데 여기다 신고를 해야지 배당받는다는 것. 일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일 때는 신고했을 때 배당받는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담법은 청팀과 백팀 나눠서 기억하시면 딱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견디어내시고 시험을 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네, 강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